좀 절세를 하시려면은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효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상속세 절세는 불효자가 더 잘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재산이 뭐 어떤 아파트 한 채만 있으시고 뭐 금융재산은 없으세요. 그럼 이제 자녀가 당연히 이제 부모님 생활비라든지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부담을 한 그 생활비나 병원비를 상속세에서 빼주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상속세에서 이러한 그 효도적인 비용들을 전혀 고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하루 1,000만 원 미만이지만 소액을 자주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고요. 완전히 자동은 아니고 은행 지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매일 900만 원씩 2주 동안 뽑고 있네. 이거 좀 의심스럽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은행원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은행원이 또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원이 본인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그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좀 타이트합니다. 뭐 은행 지점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금 부담 낮추기 위해서 상속세를 없애고 유산취득세를 등록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3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상속세는 그 유산세라고 합니다. 그 쉽게 말해서 고인의 유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이제 유산세는 미국, 영국, 덴마크만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까지 총 4개국만. 그러니까 이제 유산세 말고 다른 국가들은 이 유산취득세를 더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유산취득세가 상속세 그 과세 체계 합리화에서 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법적인 체계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 유산취득세가. 그래서 이 현재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현재 우리 그 유산세는 상속세죠. 그 상속세는 고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을 어떻게 상속 재산을 분할하던 간에 이 세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그 형제가 이제 2명이 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이 예를 들어서 49억을 상속을 받고 나는 1억만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니까 좀 세금을 적게 내야 맞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유산세에서는 그 상속 재산, 즉 이제 50억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다 보니까 이 50억이면은 상속세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만 상속을 받아도 나는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형이 49억 받고 내가 1억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형평성이 안 맞죠. 근데 보통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잘. 보통 이제 그렇진 않은데 형한테 49억 주고 동생한테 1억 주고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잖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뭐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죠. 그러면 내가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어떤 그 세율에 대해서 내가 적게 받았으면은 상속 세율도 좀 적게 적용이 돼야 되고 내가 많이 받으면 당연히 이제 상속 세율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은 어떤 이 형평성에 맞게 좀 이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상속세는 그냥 무식하게 이 유산 그 고인의 유산에 대해서 그냥 상속세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상속 그 재산을 적게 받는 이 자녀들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상속인마다 이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얼마든 간에 내가 받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평성이 더 맞겠죠. 예, 더 공평한 세금이고 상속 재산이 뭐 50억인데 아까처럼 근데 이제 내가 뭐 5억만 받았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유산세에서는 나도 50%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은
이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그 자녀마다 상속인마다 5억씩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5억을 받으면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 세부담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그 상속공제가 우리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상속공제가 5억, 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은 이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 상속받는 자녀마다 5억씩 상속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상속받는 자녀가 4명이다. 그러면 각자 5억씩 20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면은 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관련된 영상 하나 본인 채널에 올리신 거 봤는데 네네. 상속세는 개편되면 세무조사는 학대된다고 영상 썸네일 제목이더라고요. 네네. 세무조사는 왜 학대된다는 거예요? 그 뭐 세무조사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아무래도 이 세무조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산취득세가 아까 좀 공평하고 세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물론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냐? 이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유산취득세는 이 상속인들이 어떻게 그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속인끼리 이제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받는 그 금액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그 상속인끼리 그 상속받는 그 비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상속세를 줄이고자 뭐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그 형제들 간에 뭐 첫째가 70%, 둘째가 30% 이렇게 받았다면은 상속세 신고할 때는 5대5가 이제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오더라. 그래서 실제랑 다르게 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상속세 세무조사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돌아가신 분의 그 계좌만 일단은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유산취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상속인들이 그 위장 분할해서 상속세를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말고도 이 상속인 전체 계좌를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좌 조사를 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럼 유산취득세 이거는 지금 도입을 뭐 올해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시행일이 28년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2028년? 네, 그 지금 당장 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그 유산취득세가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뭐 모든 법이 그렇다시피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여당에서 이제 발의를 했으니까 그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법 통과를 이제 그 동의를 해야 실제로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유산취득세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건데, 뭐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면은 이것을 이제 자기 정당의 어떤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니까 그 반대 이제 정당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또 반대를 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 상속세가 과하다. 그래서 상속세 인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은 이 상속세를 어떻게 완화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그 완화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유산취득세는 아니다. 이렇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주제가 상속세니까 그럼 상속세 좀 절세 방법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요. 물론 이 상속세 절세 방법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이제 이 책에 뭐 신간인가요? 네, 이 신간입니다. 상속 증액 기술에 자세히 다뤄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김 작가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중요한 몇 가지 팁을 이제 좀 꼽아서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상속세를 좀 절세를 하시려면은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속세 절세는 불효자가 더 잘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재산이 뭐 어떤 아파트 한 채만 있으시고 금융 재산은 없으세요.
그럼 이제 자녀가 당연히 이제 부모님 생활비라든지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부담을 한 그 생활비나 병원비를 상속세에서 빼주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상속세에서 이러한 그 효도적인 비용들을 전혀 고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 생활비나 그 병원비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도 부모님의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뭐 활용을 하시든지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은 뭐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좀 빌려드리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이 상속 채무가 발생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상속세에서 절세가 되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생활비라든지 병원비를 부담하시는 것은 상속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불효자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네, 안타깝지만은 마음만은. 그걸 잘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불효자가 되자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이제 상속 주택이 있으면은 이 주택을 어떻게 그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이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상속세 절세도 해야 되지만은 이 상속받는 주택의 취득세 절세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상속 주택의 이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8%인데요.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그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상속세율이 2.8%가 아니라 2% 빼서 0.8%입니다.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이 취득세율이. 그런데 우리가 이 취득세율을 적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받았어요. 김 작가님이 제 형이고 제가 이제 동생인데 저는 무주택자인데 김 작가님은 이제 주택이 있으세요.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저랑 김 작가님이랑 5대5로. 그럼 이때는 이제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 이때는 연장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지분이 같다면은 연장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장자인 형은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득세율이 0.8%가 아니라 2.8%로 적용이 이제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김 작가님은 이제 뭐 형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2.8% 취득세율 부과돼도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동생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동생은 무주택자인데 동생도 이제 형이 이제 유주택자라서 그 0.8%가 아니라 2.8%로 부과가 된다는 거죠. 이건 동생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나는 무주택자인데 형이 유주택자라서 이 취득세율을 0.8%가 아니라 2.8%로 내야 된다. 이게 한 몇천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그 동생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상속받으면 돼요. 내가 51%, 형이 49%. 이렇게 되면은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의 취득세율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동생 무주택자의 그 취득세율 0.8%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는 0.8% 적용되는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형도 유주택자인 형도 동생의 취득세율을 따라가서 0.8%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속세가 아니고 취득세라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상속 주택을 분할하실 때 무주택자인 이 상속인의 지분을 1%라도 더 많이 상속을 받게 하시면은 모든 상속인이 전부 다 이 0.8% 취득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절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주제는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역대급 세수펑크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확대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근에 2년 동안에 이 세수펑크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23년에 56조. 그리고 작년에 24년에 31조. 거의 2년간 합치면은 90조 가까이 이제 세수 펑크가 난 거죠. 그 심지어 이제 올해도 뭐 트럼프 관세 이슈 등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것이 우리 법인들한테, 기업들한테 뭐 악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뭐 기업들의 그 매출이, 이익이 줄어들면 또 법인세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재정 적자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는 또 이 재정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을 이제 확보를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아무래도 이제 세무조사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추가된 게 있어요. 올해 또 새롭게 개정된 법인데요. 저는 이 법안 보고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이제 추징하면은 추징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법으로 개정이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예, 국세기본법에 이미 법이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놀라셨죠. 예, 너무 큰 동기부여죠. 물론 이제 한도는 이제 2천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세무공무원한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저는 실무적으로, 예, 굉장히 많은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뭐 추징을 많이 해도, 사실 이 세무공무원들이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는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뭔가 이제 뭐 귀찮은 일을 안 만들려고 하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은 그럼 뭐 좀 타협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한테 세금을 추징을 많이 해도 뭐 본인들한테 금전적으로 이득될 건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과세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세무 공무원들이 금전적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세무조사 확대뿐만 아니라 그 조사 강도도 저는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사 강도 심해진다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네, 세무조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자 세무조사. 그런데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이 사업자 세무조사는 매출이 굉장히 많지 않는 이상은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고, 보통 이제 사업자 세무조사 받으시는 분들의 거의 이제 뭐 영세한 분들의 사업자 세무조사는 거의 99%가 탈세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남한테 밑보일 짓을 하지 않았거나 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사업자 세무조사를 맞으실 일은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상속세 세무조사죠. 네,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세는 과거 이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해서 사전증여 재산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이 상속세 세무조사도 이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 한 15억은 돼야 나온다. 그러니까 뭐 상속재산이 몇 억 수준이시면은 사실 상속세 세무조사 받을 일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모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국세청의 어떤 인력과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 번째,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세무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사 선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이제 했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조사에 대한 반발성도 좀 적고, 그리고 추징할 뭐 세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번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요거 세무조사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코인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과세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제 코인은 원래 이제 25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심했죠. 예, 반발이 심해서 2년 더 이제 유예를 해서 27년 1월부터 과세를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뭐 몇천억을 벌더라도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물론 이제 코인으로 뭐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자금 출처 조사가 거의 100% 나온다. 그렇죠. 코인을 벌었으니까 이게 뭐 그거 신고되고 뭐 그런 게 아닐 테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국세청이 이 사람이 코인으로 번 돈으로 뭐 아파트를 취득했구나, 이 사실을 알면 뭐 사실 굳이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 코인이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국세청 전산에 이 사람이 무슨 돈으로 도대체 그 아파트를 취득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큰 돈을 벌었다. 네. 그 큰 돈으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면 첫 번째로 거의 100%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니까 일단 대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인 투자 내역 같은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거래소를 이제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니까 투자 내역이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은 뭐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해외 거래소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이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뭐 3개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보관이 안 돼 있어서 뭐 3개월이 지나면 이 투자 내역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뒤늦게 세무조사 받고 나서 국세청에서 너 이거 저기 무슨 돈으로 한 거냐, 취득한 거냐, 아, 저 그 코인으로 번 돈입니다. 그럼 코인으로 돈 번 거 맞냐? 이 투자 내역을 증빙해라 했을 때 증빙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억울하게 실제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지만은 자금 출처 조사 당해서 뭐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 내역을 좀 미리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리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꼭 뭐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금 출처 조사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소득보다는 당연히 높은 가액의 아파트나 부동산 취득하지 않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부동산 취득 조심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본인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조사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게 좀 좋다.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20억을 단독명의로 취득하면은 20억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되지만은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10억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뭐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 출처 소명하기도 좀 쉬워지고 조사 가능성도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여유 자금이 많더라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취득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뭐 자금 출처를 의심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내 보유 현금이 많더라도 일단은 취득 당시에는 최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인으로 돈을 벌어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몇 년 전부터 가족 간 계좌 이체하면 잘못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세무사님께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 세무조사 안 나온다, 이런 썸네일도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과거에 가족 간 계좌 이체하면 뭐 이제 세금 폭탄 많은데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렸다가, 물론 이제 그게 뭐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좀 또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고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좌 이체를 하면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그 진실을 알려드리면은, 사실 이제 국세청은 이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을 하더라도 이 그 계좌 이체 내역이 국세청으로 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든지, 뭐 은행에서 뭐 국세청에 의심 간다고 이 계좌 이체 내역을 뭐 알려준다든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없을 것 같은 게 당연히 없겠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어차피 다 남아버리니까. 네, 어차피 나중에 다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개인의 계좌 이체를 조사를 열람을 하려면은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국세청한테 명분이란 건 뭐겠어요? 세무조사죠. 그래서 세무조사가 아닌 이상, 세무조사를 받는 그 경우가 아닌 이상 국세청이 여러분들의 계좌 이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럼 가족 간 계좌 이체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 10년간의 계좌 이체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다른 세무조사보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 과거의 그 계좌 이체를 조사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이 상속세가 이 지금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 재산, 즉 이제 10년간의 증여한 재산까지 다 이제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좌 이체를 10년간의, 과거 10년간 계좌 이체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분은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라면, 즉 일단은 부모님의 재산이 한 10억, 20억 이상이신 분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세, 80세 이상이신 분들, 그분들은 뭐 이제 향후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좌 이체를 이제 부모님한테 받거나 하시면 성실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지금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증여 기술 공창규 세무사님과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좌 이체와 달리 현금 입출금 내역은 그러면
국세청 실시간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계좌이체는 아니지만 현금 입출금을 알 수 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계좌이체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 흔적이 다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현금 입출금 같은 거는 모르죠. 이 현금에 김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표처럼 출처를 이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애초부터 이 현금 이제 입출금에 대해서 그 조사가 좀 강화하게끔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이제 출금을 하면은 이 정보가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 아니고 예,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기관에 한번 거쳤다가 이제 거기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뭐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신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현금 입출금 정보로 국세청이 1년에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대략 한 몇 건 조사할 것 같으세요? 1,000건 넘을 것 같은데. 10,000건 넘습니다. 10,000건 넘고 총 추징액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하면은 평균적으로 2억 정도 추징합니다.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예,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조사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국세청에 한번 이제 통보가 되거나 하면은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건만으로 어떤 탈세나 뭐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세무조사에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예, 특히나 더군다나 요즘같이 세수펑크가 심한 때에는 아무래도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좀 피하시려면은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 하루 1,000만 원 기준이 그 각 금융거래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에서 내가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입금을 했다. 그럼 난 1,800만 원 입금을 했지만은 통합되진 않죠. 그래서 이때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뭐 상담한 경우 중에서 어떤 손님은 거의 뭐 증권사까지 포함해서 거의 뭐 계좌를 한 10개 정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뭐 현금을 입금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걱정되신다 싶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여러 은행을 통해서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입금을 하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1,000만 이상부터 그렇다면 990만 원을 매일 하면요? 네, 물론 이제 990만 원을 매일 뭐 이렇게 100일 하면은 그것도 9억 9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또 물론 이제 하루 1,000만 원 미만이지만 소액을 자주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자동은 아니고 은행 지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은행 지점에서 이 사람 물론 이제 하루 1,000만 원 미만이긴 한데 매일 900만 원씩 뭐 거의 지금 한 2주 동안 뽑고 있네. 이거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의심스러운 거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은행원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은행원이 또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원이 본인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그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좀 타이트합니다. 뭐 은행 지점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이것이 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은 1,000만 원 이상이 위험한 거고, 그건 당연히 신고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냥 1년에 5천만 원부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강남 부자들이 증여를 안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아무래도 이 증여세는 우리가 그냥 증여하는 금액 그대로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증여세 부담이 커지죠. 예를 들어서 뭐 20억 아파트를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근데 이 증여세를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또 내주실 수도 있어요.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은 이것 또한 증여거든요. 현금 증여랑 똑같은 거죠. 원래는 이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녀가 내야 되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현금 증여해 주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증여세도 추가로 증여세가 나온다. 실제로 이거는 국세청에서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거 증여세 누가 냈는지 계좌이체 영수증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꼭 증여받는 사람 계좌로 나가야 된다.
네. 근데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강남 부자들 뭐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요즘 지난 몇 년 동안 유행했죠. 이 가족 간 매매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 직거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뜬금없이 뭐 이제 아파트 가액이 뭐 10억 정도 하는데 갑자기 뭐 7억 이렇게 거래되는 게 있어요. 네. 갑자기 싸게.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 아파트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졌지? 뭐가 뭐 악재가 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직거래거든요. 이 직거래라는 거는 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거래인데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는 거래면 당연히 가족 간의 거래밖에 없겠죠. 그렇지. 믿을 수 있으니까. 어느 쪽에도 사기를 칠 수 없다. 예,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매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가족 간에 이렇게 매매를 많이 활용을 하냐? 이게 이제 증여세 절세 효과가 상당해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시가 22억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전세가 14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아파트를 자녀한테 어떻게 하면 싸게 넘겨줄 수 있냐? 우리가 좀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예, 이 매매 사례가가 22억이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10% 다운해서 20억으로 좀 낮춰서 감정평가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낮게 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가의 10% 내외로는 감정평가사가 이제 좀 자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일단 22억이 20억으로 낮아져요. 그 다음에 이 20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자녀가 그 시가보다 30% 싸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한도가 이제 3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20억 같은 경우는 17억까지 싸게 살 수 있어요. 시가에서 5억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녀 혼자 살 때 이제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자녀 부부가 있어요. 자녀 부부가 공동 명의로 사면은 나도 3억 싸게 살 수 있지만 배우자도 3억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6억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싸게 살 때는 그 20억짜리를 17억에 싸게 살 수 있지만 14억이 돼버리네. 14억이 돼버리는 근데 거죠. 전세가 14억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매대금 없이 그냥 거저 가져올 수 있죠. 합법인 거예요? 합법이죠. 뭐 실제로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해서 국세청에서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합법이니까. 합법이죠. 아무 문제가 없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렇게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시가보다 30% 싸게 3억 한도로 싸게 사는 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거의 이게 지금 8억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증여세 없이. 증여세 없이. 한 푼도 없이. 예, 엄청나죠.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족 간 매매할 때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국세청에서 일단 봤을 때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지. 합법이긴 하지만. 합법이긴 어떻게 하면 하지만 이게 뭐 때려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 좀 뭔가 세금 좀 맞아봐야겠어. 맞아봐야겠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자금 출처가 좀 명확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예시를 드린 건 거의 자금 출처가 없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 이제 뭐 전세 보증금이 좀 낮다. 그래서 뭐 매매대금을 어쨌든 뭐 2억이든 3억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 매매대금 자금 출처가 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 간 매매는 국세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매매 그 계약서대로 정확하게 매매대금이 이체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일단은 뭐 매매대금 3억을 줘야 되는데 뭐 이 매매대금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뭐 몇 년 뒤에 주기로 함.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중에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약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좀 매매대금을 뒤늦게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차용증 작성하고. 하지만 가족 간 그 매매는 이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뭐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이죠.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양도세예요. 내가 아까 그 감정평가 20억에 받고 14억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양도를 해줬어요. 그럼 난 14억에 양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양도가액 14억으로 양도세를 내야 될 것 같지만 국세청에서 페널티를 부과를 합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얼마에 자녀한테 싸게 그 양도를 했던 간에 오케이, 그거는 증여세는 내가 부과를 안 할게. 하지만 양도세는 너 20억에 양도한 걸로 양도세 내라 이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면 시가에 맞게 양도했을 거 아니냐. 그에 맞게 양도세도 냈을 것이고. 근데 자녀한테 싸게 양도를 했으니 그러니까 양도세만큼은 시가로 내라. 그래서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져봐야죠. 부모님이 이제 뭐 부동산이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양도세가 오히려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유불리를 따져보고 양도 차익이 좀 적거나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 가족 간 매매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 가족 간 매매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세무 지식이 있거나 세무 전문가가 우리 주변에 공창 세무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양도 차익을 낼지 증여세를 낼지 이렇게 양쪽 플랜을 다 짜보고 그렇죠. 거기서 명확한 금액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했다가는 이제 나중에 큰 거 다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괜히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이 가족 간 매매가 좋다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증여세보다 더 많이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비교를 꼼꼼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근데 세금 하면 어쨌든 돈 많으신 분들이 낼 확률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이고 돈 많은 분들 강남에 많이 있으니까 강남 부자분들이 하고 있는 절세 방법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부동산 증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남 부자분들은 부동산 증여를 많이 해주시니까 부동산 증여 중에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냐? 저는 재개발 주택을 증여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이 재개발 주택이 이 공시 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물론 그런데 이 실제 가치는 또 굉장히 높죠. 이 어떤 재개발 프리미엄이 공시 가격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재개발 주택이 굉장히 공시 가격만 보면 싸 보이지만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재개발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 재개발 주택을 이제 증여를 한다면은 우리가 공시 가격으로 싸게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시 가격으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 국세청에서 간혹 자기네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이 공시가격하고 시가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꼬마 빌딩은 공시가격으로 싸게 증여를 받았단 말이죠. 실제 시가보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제 시가는 막 7, 80억 하는데 공시가격 30억으로 싸게 증여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증여세를 적게 낼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너희가 이제 공시가격으로 이제 증여를 받으면은 국세청이 우리 사비 들여서 우리가 감정평가 받아서 이 감정평가액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이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이미 시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그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이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받아서 이 고가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뭐 토지든 상가든 아파트든 쉽진 않은데 이 재개발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해도 국세청에서 딴지를 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공시가격 자체가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돼야지 국세청이 좀 눈여겨보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뭐 2억, 3억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좀 눈여겨볼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재개발 주택을 이제 공시가격으로 싸게 증여를 받고 나중에 이 재개발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가 되고 나서 이제 그 팔 때 또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는 자녀가 이제 부모랑 세대 분리를 해서 이 1세대 1주택이 되면 이 또 양도세가 또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개발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관건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증여를 하셔야 된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이 재개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거든요. 입주권으로 바뀌면 국세청에서 또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재개발 주택일 때 이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면은 좀 증여세를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주택을 통해서 증여를 하면 좀 더 잘 절세할 수 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에 대해서 공창기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상속 증여가에서 증여 관련 시청자분에게 팁 하나만 그냥 정리해서 좀 주고 가신다면요. 네,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걸 뒤늦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된 이미 세금이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를 하시려면
미리 좀 절세 방법을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책을 좀 통해서 예, 좀 미리 절세 방법을 네. 좀 찾으셔서 좀 네. 많이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병도 나중에 걸리고 나면 사실 그걸 낫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늙기도 하고 사실 치료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훨씬 쉬운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세무 관련된 지식이 우리가 너무 어렵고 귀찮고 멀리하고 싶지만 이런 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그 병에 걸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리 약간 예방하는 주사 예방주사죠. 같은 예방주사. 그렇죠. 미리 맞아두면 여러분 병에 걸려서 그걸 낫는 것보다 예방주사가 훨씬 훨씬 쌉니다. 싸다. 그리고 나의 노력도 훨씬 덜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상속증여세 아끼면서 상속증여세 결국 아끼는 이유는 내 돈을 최대한 절세를 통해서 아껴서 내 자식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부모님의 정답은 재산을 권리죠. 최대한 세금을 적게 네. 내고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효도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탈세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버신 돈, 근로와 사업, 투자로 소중하게 번 돈을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온전히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영상과 이 책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세무 관련된 지식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봉창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